오래된 우물. 이야기해도 상관없겠지만 실명을 밝히기는 좀 곤란하군. 벌써 50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지만 관계자의 일부는 아직 건재하거든. 게다가 이름 없는 서민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도 아니니까. 이 나이에 명예훼손 따위로 귀찮게 법정에 서고 싶지는 않네. 그러니까 말이야, 가상 세계에 사는 어느 가족에 대한 이야기쯤으로 해두지. 지난번 전쟁으로 유럽도 상당히 변했어. 러시아와 독일에서는 혁명이 일어났고 오스트리아도 몇 개 나라로 갈라졌지. 우리 대영 제국도 이제 좋은 시절은 다 끝났어. 이건 노인의 넋두리인데, 그럼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셜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명쾌한 사건 해결을 기대하지는 말게. 이 자네도 기억하는가? 스코틀랜드 야드, 그러니까 영국 런던 경찰청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시기를 말이야. 1888년에 일어난 잭 더 리펀 사건 바로 직후였지. 하지만 그 전에도 경찰청이 비난 세례를 받았던 해가 있었어. 살인마 잭이 출연하기 약 10년쯤 전인 1877년의 이야기야. 정치적으로는 성공한 해였어. 황송하게도 빅토리아 여왕 폐하가 인도의 왕을 겸한 해였으니까. 러시아와 투르크도 전쟁을 일으켰지만 이미 몇 년째 반복해온 일이라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그런데 유독 경찰청에게만은 아주 불명예스러운 한 해였어. 런던 시민이 경찰에게 돌과 계란을 던져도 뭐라 할 말은커녕 얼굴을 가리고 도망가기 바쁜 상황이었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경찰들 스스로가 경찰청의 명예를 바닥에 떨어뜨렸어. 전무후무한 비리 사건이 터졌었거든. 아니, 사건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이 비리가 차례차례 표면에 드러나면서 결국 경찰청 형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에게 체포당한 실정이었어. 런던 경찰청의 둥지를 튼 악당들. 한 신문 기사에는 이런 제목까지 달렸었지. 아직도 기억나. 거기에는 여우와 늑대가 경찰 제모를 쓴 그림도 곁들여 있었지. 다른 형사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 사건은 나한테 큰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 당시 법률학교를 졸업한 나는 일하면서 사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생각이었는데 취직이 결정된 법률사무소가 갑자기 망했어. 사무소 주인이 베를린 출장 중에 객사를 했는데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에 아들과 사위가 경영권을 두고 싸워댔지. 결국 그들은 각자 다른 사무소를 차렸어. 어느 쪽 사무소도 나를 고용해 주지는 않았고. 자,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하던 중에 경찰청에 취직하는 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들었어. 형사들이 많이 체포가 되면서 이 결혼이 생겼잖아. 그걸 급히 채워야 했거든. 나는 비록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이였지만 나쁜 일은 일절하지 않았고 신원도 확실해서 곧바로 채용이 결정되었어. 나한테는 망설일 여지가 없었던 거지. 이 꽤 많이 떠들었네. 뭐 이왕 여기까지 말했으니까 끝까지 이야기를 좀 해줄게. 그러니 안심하게. 다만 앞서 말했듯이 신사답게 실명은 밝히지 않겠어. 요즘처럼 난잡한 시대에 사는 신사란 멸종 위기의 희귀동물 같은 존재지. 그렇다고 신사답게 행동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결코 아니야. 뭐 자네가 상상하는 건 자유지만 부디 절도는 좀 지켜주게. 20세기에 들어서는 이 독극물의 종류가 터무니없이 많아졌어. 19세기에는 그나마 단순했었거든. 독살에 사용하는 독극물은 오로지 비소뿐이었어. 나는 형사가 되자마자 비소를 사용한 살인사건을 몇 건이나 맞닥뜨렸지.
비소를 둘러싼 거짓 소동도 독살 사건만큼이나 많았어. 몸 상태가 조금만 나빠져도 누군가가 자신한테 비소를 먹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경찰청으로 달려왔거든. 남녀를 불문하고 말이야. 이 부부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사는 관계가 아닌가 싶어. 저울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한쪽이 다른 쪽을 독살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지. 나는 아내한테 독살 당하지 않고 70을 넘게 살았으니 행운아야. 물론 아내가 외출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말이야. 어느 날 어떤 부부가 서로 맞붙어 싸우면서 경찰청으로 왔어. 서로 상대가 자신을 독살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싸움을 멈추지 않았지. 내가 그 부부 싸움을 중재해야만 했네. 지긋지긋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지. 결국 부부는 사실대로 털어놓았어. 남편은 부인한테, 그리고 부인은 남편한테 각각 비소를 먹였단 거야. 이 자초지종을 들은 나는 놀랐다기보다 어이가 없었어. 대체로 이런 상황일 때는 두 사람 다 상대를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보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상대방의 몸을 해하려고 저지른 짓이니까. 두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몸 상태가 나빠지자 무언가 짐작을 했고 놀라서 경찰청에 달려온 거야.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지. 어쨌든 쥐가 아닌 인간에게 비소를 먹인 거는 명백한 범죄 행위여서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웠어. 그 부부는 사이좋게 체포가 되었지. 그때는 말이야, 비소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었어. 비소뿐만 아니라 진과 아편도 돈만 있으면 원하는 만큼 손에 넣었지. 이 얼마나 많은 영국인들이 폐인 생활을 했을지 대충 상상이 가나? 프랑스인과 독일인은 영국인이 식민지 주민들을 학대한다고 비난했지만 영국인이 가장 학대한 것은 다름 아닌 같은 영국인이었어. 이야기 전개가 좀 느리다고? 아니야. 이게 의외로 중요한 이야기거든. 형사가 되고 나서 나는 하층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었네. 5파운드의 보험금이 욕심나서 어린 딸을 템스강에 버린 남자가 있었어. 공허한 시선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는 곰곰이 생각했지. 비참하고 어려운 사람이 아닌 돈 많고 우아한 범죄자를 상대하고 싶다고 말이야. 이루어지지 못할 만큼 고상한 소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 그래, 지금부터는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사건이 일어난 무대는 적당히 화이트우드가라고 해두지. 뭐 어디까지나 가명이니까. 비슷한 이름의 집안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다 가명이야. 이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게. 화이트우드 집안은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대단한 가문이었어. 주인의 이름 역시 실명은 곤란하니까 리처드 정도라고 하지. 리처드는 화이트우드가의 50대째 주인이라고 했어. 하찮은 중산계급이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지. 멋진 유리 케이스에 들어있는 가계도를 보여준 적이 있는데 리처드 본인도 경칭호를 받았더군. 그 리처드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알고 싶다고? 너무 서두르지 말게나. 전부 다 이야기할 테니까. 리처드 화이트우드의 평판은 그리 나쁘지 않았네. 전반적인 일처리 능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사업 운영이나 자산 관리는 그럭저럭 해냈지. 교회에서나 사교계에서도 사람들과 적당히 잘 어울렸어.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존경했네. 모든 일에 빈틈없는 신사였으니까. 어느 날 리처드가 기묘한 일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찾아왔었어. 근데 그 임무가 전부 나한테 맡겨진 거지.
그렇다고 비웃지는 말게. 내가 그 사건을 전적으로 담당한 이유는 그저 그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리처드는 형사 한 명을 집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 저주인지 재앙인지 모르지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니까 수사를 해달라고 한 거야.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찰청에 계속 기부를 해왔고 많은 유력 인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 뭐 그런 상황이었지. 나는 말이야, 리처드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 당연하지. 뭐 저주나 재앙, 뭐 그런 종류의 일은 산업혁명 이전의 어둠 속에 묻어두었어야 했어. 이 강령술이니 뭐니 하는 것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저주, 재앙, 그런 게 있다고. 애당초 화이트우드 가문이 50대나 가게를 이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나는 믿기 어려웠어. 일대가 20년이라고 해도 50대라면 무려 1000년이야, 1000년. 정복왕이라고 불리는 윌리엄보다 그 앞서서 가문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잖아. 아서왕이나 크누트 대왕, 알프레드 대왕은 이미 이기고도 남았지. 물론 나는 역사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겠지. 그 집안의 가계도는 낡은 양피지에 그려져 있었어. 뭐 그 정도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지. 나는 형사 시절에 손으로 그린 위조 지폐도 본 적이 있거든. 런던에서 열차를 타고 4시간을 달려서 화이트우드가와 가장 가까운 역에 도착을 했어. 어디라고는 말 못하지만 역사를 빠져나오자마자 이 바다 내음이 물씬 풍겼어. 마중 나온 마차를 타고 다시 30분 정도를 덜컹거리면서 시골길을 달렸지. 전형적인 잉글랜드 섬의 시골 풍경이 펼쳐진 거야. 가을색이 깊어지는 들녘의 풍경이 런던의 스모그에 지친 내 눈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았어. 도착을 하니까 문 앞에서 토지 관리인이 나를 맞아주었어. 나는 그의 안내를 받아 3층짜리 저택에 들어가서 리처드 화이트우드를 만났지. 혹시 높으신 귀족을 찾아뵈었다고 놀리고 싶은 건가? 아니야, 그 정도로 격식을 갖춘 건 아니었네. 리처드의 재촉에 나는 현관 밖으로 따라 나갔어. 내가 물었지. 이 정원의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 넓지는 않습니다. 사방 8km 정도 됩니다. 사실 보포트 공작이나 웨스트민스터 공작의 정원에 비하면 하찮은 규모일지도 몰라. 하지만 사방 8km라고. 엄청 넓은 거 아닌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언덕이 펼쳐져 있었고 가을 들판 여기저기에는 하얀 점들이 꿈틀대고 있었어. 뭐였냐고? 양떼였어, 양떼. 시골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야. 걸으면서 이야기할까요? 마침 산책 시간이거든요. 리처드는 무거워 보이는 지팡이로 땅을 짚어가며 걸었어. 하늘을 보니까 구름의 흐름이 빨라지는 게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지만 나는 거절하지 않고 그와 나란히 걸었어. 런던에서 이런 시골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이니까요. 일이요? 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남일 대하듯이 좀 건성인 말투였어. 근데 그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지팡이를 들어서 비포장 도로 옆에 한 지점을 가리키더군. 오래된 우물이군요. 누가 봐도 우물이었지만 굳이 한 번 더 말해서 확인을 한 거는 리처드의 의도를 알고 싶어서였어. 그가 왜 오래된 우물 앞으로 나를 안내한 건지 꽤 의문스러웠거든. 근데 우물의 높이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뭐 원래는 더 높았을 텐데 만든 지 워낙 오래되어서인지 돌이 많아 무너져 내린 상태였거든. 주변에 잡초가 우물 높이만큼 무성하게 자라 있어서 거기에 우물이 있는지조차
알아채기 어려웠지. 네, 꽤 오래된 우물인데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등 뒤에서 리처드의 목소리가 들렸어. 나는 무심코 우물에서 한 걸음 물러났네. 갑자기 그가 나를 밀어서 이 오래된 우물에 빠뜨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지만 그런 상상을 한 내 자신이 한심스러웠어. 아니, 생각했다기보다도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지. 다행히 내 행동에 리처드가 불쾌한 기색을 비추지는 않았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화를 이어갔지. 저 우물은 왜 사용하지 않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물과 바다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물에 염분이 섞여 나옵니다. 뭐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수돗물이 나오지만 예전에는 꽤 오랫동안 사용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우물에서 두세 걸음 더 물러났어. 그렇다면 왜 묻어버리거나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사람이 빠질지도 모르겠는데요. 뭐 사실 지금까지 몇 사람이 빠졌습니다. 리처드는 희미하게 웃더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분명 불쾌한 구석이 있는 웃음이었어. 그렇다면 안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소유자의 책임 아닙니까? 위험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텐데요. 네, 뭐 방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리처드의 대답은 없었습니다. 즉 과거형이었어. 나는 말없이 리처드를 쳐다보았지. 예의 없게 굴고 싶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때 분명히 불신과 의욕이 가득 찬 표정을 지었을 거야. 우물 앞에 울타리를 설치하던 도중에 번개가 쳐서 울타리는 불타버리고 공사를 하던 목수는 죽었습니다. 공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양이 돌진해 와서 울타리를 들이받고 목수를 우물에 빠뜨렸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었죠. 그때부터 우물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겁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했어.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네. 물론 제 얘기를 믿기 어려우시겠죠. 솔직히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저 역시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에요. 이 일대의 목수들은 아무도 이 우물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믿었던 부분은 리처드의 마지막 말이었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 일대의 목수들이 감히 리처드의 요청을 무시하고 공사를 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은가. 우리 가문은 제가 정확히 50대째입니다. 나는 그때까지 버릇없이 굴던 말투에 신경을 써서 조심스럽게 네, 그러시군요 하고 대답을 했어. 그러자 리처드가 크게 웃더구만. 형사님이 의심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뭐 오래된 가문은 다 그렇죠. 가계도를 그린 잉크에 피가 섞여 있다는 것밖에는 말씀드릴 만한 게 없네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파악이 어려워서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리처드는 기분이 조금 좋아 보였어. 생각보다 더 신중하시군요. 사실 저도 지금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실히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우물에 관해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싶네요. 분명 그가 먼저 입을 열었지 내가 먼저 물은 건 아니었어. 하긴 누가 먼저 물었는지 다투어 보았자 의미는 없으니까. 나는 리처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어떤 표정으로 하는지 흥미롭게 귀를 기울였지. 지금부터 우리 가문의 약 20대 전, 즉 대략 500년쯤 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2세가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릴 때의 일이에요. 리처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 자, 잘 들어보라고. 그 당시는
영국 역사에서도 유명한 농민 반란의 시대였다고 하더군. 이 와트 테일러나 존 볼 이런 이름 학교에서 배웠지. 사실 나는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아직도 잘 몰라. 어쨌든 그들은 국왕과 담판을 지어서 농노제 폐지, 농산물 거래 자유화 뭐 이런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더군. 그래서 일단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머지않아 반란의 불꽃이 활활 타올랐어. 그래, 두 번째 담판이 시작되었지. 그때는 국왕이 테일러를 속여서 무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는데 성공했다고 해. 역사의 평가가 어떻든 간에 반란을 진압하면서 상당히 많은 피와 눈물이 흘렀을 거야. 근데 화이트우드가 주인은 꽤 약삭빠르게 움직였던 모양이야. 이익을 올렸다기보다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해야 맞겠지. 뭐 그래도 충분히 훌륭한 일이지. 이 당시 화이트우드가의 주인 이름을 뭐라고 정할까? 어차피 가명이니까 해롤드 어때? 해롤드. 그래, 나쁘지 않으니까 해롤드로 하자고. 이 해롤드는 무능한 남자는 아니었는데 폭군에 가까웠어. 그는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을 용서하지 않았고 그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자비하게 벌을 내렸어. 빈궁한 사람들에게 일페니조차 주지 않았던 거야. 자비를 베풀면 베풀수록 빈민들은 기어올라서 게으름만 피운다는 논리가 그의 주장이었어. 뭐 특별히 독창적인 주장도 아닌데 이 본인은 득이양양하게 말하고 다닌 모양이야. 해롤드는 자산도 많고 번듯한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했어. 근데 부인이 폭군인 해롤드를 굉장히 괴롭혔지. 해롤드는 가정에서 얻지 못한 가부장권을 다른 데서 누리려고 했어. 이 반란에 가담한 소지주한테 아름다운 딸이 있었거든. 이름을 앤이라고 하자고. 해롤드는 이 앤의 아버지를 살려주는 대신 그녀를 산 제물로 바치게 했어. 해롤드는 말이야, 아내한테 대한 증오를 앤한테 풀었어. 앤의 보드라운 피부에는 상처가 끊일 날이 없었지. 오래 지나지 않아서 앤과 해롤드의 관계가 그 부인한테 들키고 말았어. 해롤드는 좌절했지. 처음에는 앤한테 돈을 쥐어주고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했었어. 하지만 앤이 자기 부인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할까봐 무척 두려웠던 거야. 결국 해롤드는 앤을 목 졸라 죽였어. 그러면서 앤의 뱃속에 있던 자신의 아이도 같이 죽인 셈이었지. 그는 앤의 시체를 오래된 우물에 던졌어. 하지만 이 악행은 얼마 후에 바로 드러났어. 죽기 직전에 고열에 시달리면서 제정신이 아니었던 해롤드가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처럼 비밀을 흘리고 만 거야. 결국 몇몇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 살해당하기 직전에 앤은 비명을 질렀어요. 당신 가문의 50대째 자손에게 저주를 내릴 거다. 반드시 죽일 거다. 라고 했지요. 리처드가 말을 끝내자 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진부한 얘기를 하고 말았어. 사람이 못할 짓을 했네요. 네, 그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사건이 우리 가문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뭐 가문의 역사가 깊다는 뜻은 그들의 악행도 오래 되풀이 되었다는 뜻이죠. 새로운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웰링턴 공작은 인도와 스페인 그리고 워털루에서 도대체 몇만 명이나 죽였을까요? 우리 영국을 나폴레옹의 침략에서 구해낸 영웅을 비판하는 건 자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리처드 씨의 조상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앤이라는 여자도 일부러 50대째 자손에게 벌을 줄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요? 해롤드는 제명을 다했으니까요. 뭐 저주하려면 해롤드 본인에게 했었어야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한들 의미 없는 일이었지. 뭐 내가 저주를 내린 게 아니니까. 정말 저주나 재앙 따위를 믿습니까? 그가 대답하지 않아서 나는 말을 이었네. 그렇다면 국교회의 사제님에게 상담을 하세요. 저주나 재앙은 경찰에 관할 밖이니까요. 내가 좀 어색하게나마 곤란하다는 반응을 내비추었지만 리처드는 무시하고 넘어갔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혹시나 저주나 재앙을 가장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해치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순간 리처드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 몰려온 구름이 햇볕을 가렸기 때문이었지. 나는 잠시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아까 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치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일을 당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뭐 마음에 집히는 일 말입니다. 나는 말이야, 그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했어. 무표정한 표정의 리처드는 지팡이 끝으로 가볍게 땅을 쿡쿡 찔렀지. 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죠. 세상에는 질투심이 많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저택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비가 오기 전에 돌아갈까요? 리처드와 나는 저택을 향해 걸어왔어. 이 머지않아 빗방울이 떨어졌는데 꽤 굵었지만은 간격을 두고 천천히 떨어져서 서둘러 걷지 않아도 괜찮았어. 근데 이렇게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나도 참 신기하군. 저택이 보이자 리처드가 물었어. 근데 런던 경찰청의 형사 입장에서 그 일전의 비리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척 부끄러운 일이지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의에 어긋난 질문이었지만 그때 리처드의 표정은 참 진지했어. 뭐 굳이 물으시니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지만은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형사도 아니었어요. 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일로 제가 비난받고 싶지는 않군요. 네, 그렇군요. 뭐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겠죠. 리처드는 지팡이를 들어서 허공을 가볍게 때리듯이 움직이면서 말했어. 자신한테 잘못이 없는데도 규탄이나 보복의 대상이 된다면 참을 수 없겠죠. 이쪽에서도 신변을 지킬 권리가 있어요. 리처드는 그렇게 말하고 입을 굳게 다물었어.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이 말이야. 변덕스러운 비는 20분쯤 후에 그쳤어. 나는 가정부와 하녀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지. 하지만 별 성과는 없었어. 나는 다시 밖으로 나와서 혼자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녔어.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운 지역이었지. 반면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온통 부자연스러웠어. 아니,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런던에서 반나절을 달려서 이곳에 온 미숙한 형사인 내가 그곳에서는 아주 이질적인 존재였으니까.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았는데 피곤하더군. 그래서 조금 높은 곳으로 가서 풀밭에 앉으려고 했지만 풀이 젖은 상태라 포기했어. 바람을 따라 바다 내음이 날아왔고 그 방향에 바다가 있기는 할 텐데 보이지는 않았지. 나는 리처드가 상당히 경험이 많고 교활한 남자라고 생각했어. 뭐 솔직히 당시에 내가 미숙한 거였지만
나는 리처드의 본심이 무언지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 보면 나를 믿을 만한 증인으로 세우려던 계획이었던 것 같아. 물론 확신하는 건 아니야. 그래, 확신이란 인간의 행복에 꼭 필요한 요소지. 머지않아 자네도 곧 실감할 걸세. 그때 근처에서 사냥개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 그 소리가 퍽 기분 좋진 않았지. 잘 알겠지만 훈련을 받지 않은 사냥개는 흥분하면 사정없이 달려들어 물잖아. 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어. 하지만 풀밭에는 사냥개로부터 내 몸을 지킬 만한 무엇도 없었지. 형사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토지 관리인이 나타났어. 사냥개의 종인 그레이 하운드를 3마리나 끌고 말이야. 아니, 사실 끌려오는 쪽은 개가 아니라 토지 관리인이었지. 사냥개들은 나를 미심쩍다는 듯이 노려보면서 사납게 으르렁거렸어. 토지 관리인이 야단을 치자 그제야 좀 조용해지더군. 불만스러운 표정은 여전했지만 말이야. 어쨌든 겨우 그와 이야기를 시작했어.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주인이 리처드니까 토지 관리인은 어차피 가명이잖아. 헨리라고 할게, 헨리. 4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풍채 좋은 남자였어. 단순한 저택 관리자처럼 보이지 않았지. 이 지역 명사라고 해도 믿을 만한 정도로 이 품위가 있었거든. 이 관록이 느껴졌다고나 할까? 체형은 달랐지만 갈색 머리칼과 파란 눈이 리처드와 굉장히 흡사했어. 헨리는 늙고 병든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어.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 부인이 5년 전쯤에 폐렴으로 죽었고 아이는 없다고 하더군.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리처드보다 헨리한테 더 호감이 갔어. 다만 그레이하운드 개 3마리는 도무지 정이 가질 않았지. 며칠 후에 열릴 여우 사냥을 위해서 리처드가 사왔다는데 아직 훈련받기 전이라고 했어. 헨리는 이대로 사냥에 나가면 창피를 당할 겁니다 하면서 난감해했지. 헨리의 집은 관리인을 위해 만들어둔 오두막집이었어. 그곳에서도 이 개들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저댔지. 우리 안에 동물이 2마리 있었어. 연한 갈색 털에 뾰족한 콧등, 복슬복슬한 꼬리가 달려 있었지.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와 개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 이게 뭔가요? 여우입니다. 아, 여우. 자세히 보니 알겠군요. 왜 이런 곳에 여우가 있지요? 예, 사냥용입니다. 미리 잡아두었다가 사냥 당일까지 기릅니다. 안타깝지만 그때까지만 사는 생명이죠. 야생 여우를 사냥하는 게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형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리처드 주인님의 생각이니까요. 헨리의 목소리는 분명히 누군가를 비웃는 말투였어. 하지만 비웃는 대상이 리처드인지 나인지는 알 수 없었지. 아마 양쪽 다였을 거야. 아니면 자신을 비웃거나 세상을 비웃었는지도 모르지. 물론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렇다는 말이야. 당시에 나는 약간 불쾌하기는 했지만 금방 잊어버렸어. 나는 리처드가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헨리한테 이야기를 했어. 뭔가 짐작가는 게 없느냐고 말이야. 그러자 헨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생각을 하더니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을 했어. 사실 저는 주인님의 생활을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점은 극히 일부죠. 주인님은 저한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시키지 않아요. 여기서는 큰 문제 없이 태평해 보이시던데 만약 뭔가 문제가 있다면 런던에서의 문제가 아닐까요? 태평하게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이 여기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면
토지 관리인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네요. 그러자 헨리는 소리 없이 웃었어. 그리고는 나를 주방으로 안내하더니 서둘러 맛있는 차를 끓여주었어. 나도 영국인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나는 유령이나 괴담을 무척 좋아하거든. 자네는 어떤가?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를 믿는다는 뜻은 아니야. 내가 믿는 건 따로 있지. 처음 그 지역에 갔을 때는 의욕이 넘쳤어. 하지만 곧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말았지. 아주 진저리가 났어. 정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몇 가지 탐문 수사를 벌였어. 무턱대고 해본 일이었는데 그러는 중에 말이야. 그 헨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어머니 이름? 또 이름이 나오는구만. 가명이니까 직접 지어보자고. 제인 어때, 제인? 그래. 이 제인은 70살 정도로 60년 가까이 화이트우드가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네. 내가 이미 말했었나? 그 제인은 중병에 걸려서 그리 오래 살 것 같지는 않은 상태였어. 그때만 해도 나는 그런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지.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사건이 발생했어. 내가 머문 곳은 손님용 침실이었는데 귀한 손님이 아닌 뭐 회계사나 사무 변호사처럼 업무상 필요해서 머무는 손님들이 사용하는 방이었어. 뭐 말하자면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 정도 수준의 방이었지. 자다가 눈을 떴을 때 새벽 1시가 지나서였어.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 유리가 깨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확실치는 않았지. 나는 잠옷 위에다가 가운을 걸쳤어. 물론 방에 비치되어 있던 거였어. 사이즈가 커서 헐렁거렸지만 어쨌든 나는 권총을 들고 방에서 뛰어나왔지. 근데 거실에는 리처드가 서 있었어. 나와 비슷한 차림이었어. 슬리퍼를 신은 발밑에는 파평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 큰 거울이 산산조각 나 있었거든. 바닥에는 손도끼도 떨어져 있었고. 리처드는 거울의 파편과 손도끼를 번갈아 보면서 신음하듯이 말했어. 헨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나는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우선 헨리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지. 돌로 쌓은 담이 구불구불 길게 이어져 있었어. 과수원과 양의 방목장을 구분하려고 만든 돌담이었지. 약 1m 20cm 정도의 높이였어. 보름달 빛에 의지하며 시선을 집중하니까 담을 따라서 달리는 사람의 검은 형체가 보였어. 헨리! 헨리! 나는 온 힘을 다해 헨리의 이름을 외쳤어. 그림자는 깜짝 놀란 듯이 멈춰섰다가 바로 다시 밤의 어둠 속으로 달려갔지. 그건 틀림없이 헨리였어. 헨리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나는 권총을 들고 그를 쫓았네. 뭐가 뭔지 몰라서 사실 혼란스러웠어. 어쨌든 헨리만 생포하면 뭐 자백이나 적어도 증언을 들을 수 있겠지 생각을 했어. 나는 내가 어디를 달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열심히 헨리의 뒤를 쫓았어. 내가 헨리보다 당시에는 젊었기 때문에 간격은 차츰 좁아졌지. 그런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바다 내음이 낮고 내 발은 느려졌어. 바다 내음과 함께 그 기분 나쁜 오래된 우물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네. 달리던 헨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 그는 허공에 두 손을 허우적거리며 흔들었어. 순간 보름달 빛에 비친 헨리의 얼굴이 보이더니 그의 표정이 참으로 기묘했었어.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 분노나 증오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 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마치 다른 사람이 헨리의 얼굴이 그려진 가면을 쓴 느낌이랄까? 어쨌든 얼굴을 자세히 확인할 여유는 없었네. 곧바로 헨리의 얼굴은 사라지고 말았으니까. 영원히. 나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우물로 다가갔어. 그때쯤 막대기와 휴대용 석유 등을 든 화이트우드가의 하인들도 달려와서 내 뒤에 섰었지. 리처드도 왔는데 그가 이상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에 빠졌으면 구할 수 없습니다. 교수대에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잘된 일일지도 모르죠. 아니요, 아직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끌어올립시다. 시체라도 꼭 끌어올려야 합니다. 난 형사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에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한밤중이었어. 작업을 시작하려면 새벽까지 기다려야 했지. 헨리, 이봐, 헨리, 들리나? 나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우물 속 어둠을 향해 소리쳤어. 내 목소리는 우물 안에서 메아리 칠 뿐이었지. 내가 소리를 치다가 지쳐갈 때쯤에 기다렸다는 듯이 리처드가 말했어. 제인 할머니한테 알려야 됩니다. 외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지. 휴대용 석유 등의 빛이 리처드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렸어. 나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지. 리처드가 비아냥거리듯이 물었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십니까, 형사님? 헨리가 왜 리처드 씨를 죽이려고 했는지 납득이 안 가서 그럽니다. 리처드가 아무런 대답도 없기에 나는 말을 이었지. 리처드 씨를 죽이면 헨리가 얻는 게 있었습니까? 게다가 죽이려고 한 방법도 너무 유치하고요. 저한테 물으셔도 소용없습니다. 헨리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물론 헨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말이죠. 우물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겠죠? 네, 인력은 지원하겠지만 그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시작을 하셔야 돼요. 위험하니까요. 나는 아무런 반론도 하지 못했네. 그저 협력을 요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지. 날이 밝자 하인과 소작인 등 남자들 20명이 모였어. 오래된 우물의 내부를 탐색하려 했는데 이 나서서 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군. 이럴 때는 치안 판사가 도움이 될 만한데 그는 노령에다가 리처드에게 빚을 졌다고 하니 그가 나서주길 기대하기도 어려웠지. 리처드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날 그는 밤늦도록 잠이 오지 않아서 서재에 갈 생각으로 거실에 내려갔어. 그때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헨리가 손도끼를 들고 달려들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네. 아주 태연하게 진술했지. 만약에 하층 노동자 계급이 이렇게 증언을 했다면 경찰청의 형사들이 절대로 믿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리처드가 하는 이야기니까 모두들 믿는 눈치였지. 그 모습을 보고 기분이 몹시 안 좋아진 나는 헨리가 지냈던 오두막까지 걸어갔어. 제인 할머니, 즉 헨리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였지. 제인은 안쪽 침실에 누워 있었어. 지난번에는 만나지 못했었지. 그래서 그때가 첫 대면이었어. 간혹 이 나이가 들긴 했어도 젊었을 때는 상당히 미인이었겠다 싶은 부인들이 있지 않나? 제인 할머니는 전혀 그런 부류가 아니었어. 이 뭐라 미화해서 말할 수도 없네. 매력이라곤 눈꼽만치도 없는 여자였어. 그녀가 숨을 내쉴 때마다 썩은 냄새가 났어. 술을 많이 마셔서 내장 기관이 다 상한 게 분명했지. 나는 먼저 조의를 표했어. 그러자 그녀가 병상에 누운 채 손을 흔들었네. 그건 그 아이의 운명이니 어쩔 수 없어요. 그보다도 나도 이제 곧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죽기 전에 형사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애석하지만 죽기 전에 형사를 불러보았자 소용없어요. 차라리 신부님을 불러드릴까요? 나는 호의를 베풀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 당장 신부를 부르지 않으면 임종에 맞춰 못 올 것 같았거든. 그런데 제인 할머니는
필요 없다는 듯이 말했지. 신부님은 이 지역에 오래 살던 사람이라 괜히 말을 꺼내서 고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뿐인데요, 뭐. 네, 그럼 좋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자 제인 할머니의 검은 눈동자가 번득였어. 더 가까이 와. 난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이야기할게. 네, 그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벌써 40년 전의 일이에요. 화이트우드가에 선대 주인이 있었는데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지요. 나도 같은 시기에 남자아이를 낳았고요. 내 아이의 아버지는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떠돌이 단기 노동자였어요. 그래서요, 완전히 우연이었지만 두 남자아이는 서로 무척 닮아 있었어요. 머리 색깔과 눈빛도 똑같았죠.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인 아이와 평생 그를 받들어야 할 아이가 나눠지잖아요. 결국 나는 내 손으로 그 불공평함을 바로잡기로 했어요. 아무도 몰래 말이요.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그때 나는 제인이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해서 한 5초 정도 멍하니 있었어. 아니, 그럼 지금 당신이 주인집 아이와 본인의 아이를 서로 바꿔치기 했다는 말입니까? 그래, 맞아요. 아니, 할머니, 망상에 빠지셨군요.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었으니 충격을 받으셨겠지요. 이해합니다. 헨리는 내 아들이 아니야. 선대 주인의 아드님이지요. 제인의 그 말투가 어찌나 오싹하든지. 내 아들은 저 저택의 주인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나는 불공평한 운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셈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주인의 아이와 하인의 아이를 바꾸다니 그런 일이 가능할 리가 없잖아. 근데 아닐 거라고 부정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더군. 근데 제인의 말대로라면 옛날 그 예언은 적중한 셈이지. 화이트우드가의 50대째 주인에게 우물의 저주를 내렸으니까 말이야. 헨리야말로 진정한 주인이었으니까. 제인 할머니는 오싹하게 웃고 있었어. 증오나 질투를 큰 솥에 담아 팔팔 끓이는 것 같은 목소리였다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매우 비열한 웃음이었지. 하지만 그녀가 지금까지 겪었을 괴로움을 생각하니까 그녀를 경멸할 수만은 없었네. 물론 그 모습이 소름 끼치기는 했지만. 그래서 나는 물었어. 저 할머니,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한 적이 있으십니까?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에게만 했어요. 그게 헨리인가요? 헨리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하지만 대답은 듣지 못했어. 영원히. 신부님이 황급히 달려왔어. 나는 신부님한테 대강의 상황만 설명을 하고 그 오두막을 나왔네. 가슴속에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 만약 정말로 헨리가 선대의 친아들이라면, 화이트우드가의 진짜 주인이 바로 헨리였다면, 헨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려고 했을 거야. 리처드를 죽인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살인자라는 꼬리표만 따라붙는 거잖아. 지위를 되찾을 정당한 권리를 잃어버린 채 파멸을 맞을 게 뻔한데 헨리가 과연 리처드를 죽일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면 정당 방위로 만들어서 죄를 면할 생각이었을까? 나는 더 이상 생각하기조차 힘들어서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걷어찼어. 우습게도
돌도 제대로 걷어차지 못했지. 발톱 끝이 찌릿해서 얼굴을 찡그렸을 때, 기괴한 생각이 나를 덮치더군. 제인 할머니는 비밀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이 헨리라고 말했지. 하지만 할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 리처드는 진짜 주인이 아니다. 헨리가 자신의 진짜 자리를 되찾아야 해. 만약에 이런 말을 믿는다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헨리가 아니라 리처드가 아닐까? 제인 할머니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리처드는 헨리가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까 두려워서 그를 죽였다. 즉, 제인 할머니가 비밀을 이야기한 단 한 사람은 헨리가 아니고 리처드다. 나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리처드를 찾아갔지. 그는 사냥꾼이 지내는 오두막 근처에 있었어. 산탄총을 손에 든 채 하인 3명을 거느리고 새를 잡으러 가려던 참이었어. 나는 빠른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조급하게 말했어. 어머니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연거푸 사람이 죽었는데 사냥을 가려는 리처드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는 차마 화를 내진 못했지. 리처드가 나를 쳐다보았어. 빛이 없는, 마치 오래된 우물 같은 눈동자였지. 잠시 후 오래된 우물 안에 등불이 켜졌어. 악마가 켠 듯한 등불이었지. 저희 어머니를 물으시나요? 이상한 걸 물으시는군요, 형사님. 네, 이상하죠. 실례인 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서도 물으시는 겁니까? 글쎄요, 좋습니다. 별로 숨길 이유도 없으니까요. 제 어머니의 이름은 클로디아입니다. 어머니의 성함이 제인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 흔한 이름이군요. 내 하인 중에도 어머니가 제인인 사람이 몇 사람 될 겁니다. 리처드의 목소리는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태연하고 당찼어. 신참 형사가 쥔 빈약한 검은 그를 찌르는 순간 맥도 못 추고 꺾여버렸어. 나는 더 이상 공격할 방법이 없었지. 리처드가 죄를 지었다는 확증도 없었다네. 제인 할머니가 말한 내용을 상사에게 보고한다 하더라도 죽음을 앞둔 늙은 여자의 허튼 소리라면서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어. 나는 패배감을 아는 채 리처드를 지켜보았지. 그는 오두막에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왔어. 손에는 이연발 엽총을 들고 사슴가죽 같아 보이는 사냥용 조끼를 입고 있었어. 계집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까지 보고 나는 등을 돌렸지.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상사한테 어떻게 보고하면 좋을지 앞이 캄캄했지. 근데 갑자기 뒤에서 섬뜩한 소리가 들렸어. 미친 듯이 날뛰는 개의 포효와 사람의 절규였어. 뒤돌아서자 사람과 개가 바닥에 얽혀 뒹구는 모습이 보였어. 순간적으로 나는 꼿꼿이 얼어버린 하인에게 달려가서 손에서 산탄총을 뺏었지. 고백하자면 나는 사격 솜씨가 별로 좋지 않네. 당신은 조준거리가 적당했고 총의 성능도 좋았던 거지. 한마디로 운이 좋았어. 산탄 몇 발로 개 한 마리를 맞췄어. 총에 맞은 개가 처량하게 울부짖자 남은 2마리는 주둥이에 주인의 피를 잔뜩 묻힌 채 달아났어. 나는 하인에게 큰 소리로 의사를 부르라고 외쳤어. 그리고 산탄총을 던져버리고 리처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 턱 아래서 피가 솟구쳐 나왔어. 상태가 심각했지. 리처드는 초점이 없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 조끼에서 여우의 피냄새가. 그 말을 듣고 나는 열심히 냄새를 맡아보았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후각일 뿐이었어. 채취와 사냥개들의 피, 화약 냄새가 뒤섞여서 나는 여우의 피 냄새는 맡을 수가 없었어. 연거푸 총소리가 나고
개의 울음소리가 들렸네. 주인을 습격한 개들은 모두 사살당했지. 물론 슬픈 일이었지만 사실 나는 그렇게까지 슬프진 않았어. 장원의 하인들에게 지시해서 들것을 만들게 하고 리처드를 저택으로 옮겼어. 들것 옆으로 다가가서 리처드를 격려했지. 하지만 소용이 없었네. 현관홀에 들어섰을 때 리처드는 의식을 잃었고 의사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어. 나는 여우 우리를 보러 갔어. 우리는 비어 있었고 여우 2마리는 보이지 않았네. 우리 앞에는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었어. 그 전날 밤에는 어두워서 보지 못했었는데 핏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바로 그 오래된 우물이 나타났어. 누가 리처드의 사냥복에 여우 피를 묻혀서 개를 흥분시켰을까?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오직 헨리뿐이야. 하지만 헨리는 이미 죽었지. 그렇다면 죽기 전에 피를 묻혀두었을까? 주인을 죽일 생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한 걸까? 오래된 우물 안에 헨리의 사체뿐 아니라 죽은 여우들도 있다면 증거가 되겠지. 나는 다시 오래된 우물을 조사하려 했지만 이 위에서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아니, 경찰청의 고위직이 아니라 리처드 부인의 집에서 말이야. 그는 자기가 높은 상원의 실력자이자 보수당의 간부였어. 헨리와 리처드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사고로 처리되었지. 화이트우드가는 리처드의 아들이 물려받았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실명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야. 나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지. 그리고 나는 성실하게 그 함구령을 지켰어. 물론 사건을 완벽하게 납득한 건 아니었네. 제인 할머니의 말은 진실이었을까? 정말 헨리가 화이트우드가의 진짜 주인이고 리처드는 그 자리를 빼앗은 사람일까?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이를 맞바꿨다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날조해서 리처드와 헨리 2사람이 서로에게 살의를 품도록 만든 건 아닐까? 이렇게 갖가지 의혹이 차갑게 젖은 손바닥처럼 자꾸 내 목덜미를 이리저리 기분 나쁘게 쓰다듬었어. 그래서 나는 그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몸이 부르르 떨렸지. 의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 하루 종일 그 사건을 떠올릴 정도로 여유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여전히 가끔씩 생각난다네. 진실은 무엇일까? 이 사건에 진실은 없어. 있는 건 오로지 의혹뿐이지. 시체조차 나오지 않았으니까. 함구령이 나올 만도 하지. 아, 그래. 이것만은 꼭 말해두고 싶네. 그 오래된 우물은 사건 후에 바로 메워졌고 지금은 흔적도 없어. 몇 번이나 말했지만 나는 유령도 저주도 재앙도 믿지 않아. 오로지 인간의 악의를 믿지. 인간의 악의는 밤보다도 어둡고 오래된 우물보다도 훨씬 깊어. 거기서 검은 손이 뻗어나와 갑자기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지.